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과학 한 잔 별책다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따뜻한 과학 한 잔은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에서 지은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이라는 책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한 2021년 올해 과학도서로 선정이 됐는데요. 책의 부제는 위기의 지구를 위한 특별한 과학 수업이에요. 현재 지구가 위기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책 뒷편을 보니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과학 이슈인 여러 주제를 과학기술의 양면성과 과학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과학교사들이 들려주는 지구와 생명에 관한 10가지 이야기. 기후변화, 바이러스, 공장식 축산, 로드킬, 미래식량, 진화, 우주, 미세먼지, 뇌과학, 신약개발. 자, 이 10가지 이야기 중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부분은 미래식량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라고 하는 GMO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한 용어죠. 우리나라도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현재도 논란이 진행 중이고요. 시민단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식품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올해 2022년부터 GMO 대신에 다른 용어를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했어요. GMO,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마크가 Bioengineered, 생명공학 식품과 Derived from Bioengineering, 생명공학적 제조 과정을 거친 식품, 이런 표시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어요. GMO가 왜 등장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따뜻한 과학 한 잔 읽어드릴게요. 미래식량, GMO 튀김과 세포배양 스테이크와 곤충 쿠키. 뜨거운 감자가 된 감자튀김. 먹을까 말까?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20억 명 더 늘어나고 기후변화로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상황에서 과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이 두 문제에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늘어나는 인구와 줄어드는 농지에서 비롯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할 때 가장 떠오르는 식품은 무엇일까? 빈센트 반 고흐는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감자를 먹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의 일상을 담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렸다. 감자는 구황작물의 하나이다. 구황작물이란 흉년 따위로 기근이 심할 때 쌀이나 밀 같은 주식물 대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말한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자연재해와 경제봉쇄, 배급체계 붕괴 등으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을 겪었다. 수백만 명이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참혹한 시기였다. 그때 북한도 감자에 매달렸다.
북한에서 펴낸 감자 요리라는 책에는 떡, 죽 등 감자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무려 70가지 넘게 실려 있다. 사실 감자는 담백하고 조리법도 매우 다양하다. 감자는 역사를 바꾼 식량이기도 하다. 심기만 하면 잘 자라서 19세기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감자 역병으로 최악의 감자 흉작이 발생하자 아일랜드는 대기근을 겪었고 1845년부터 1852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던 아일랜드인들은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는데 그 후손 중 한 명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다. 감자가 구황작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주성분인 녹말이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데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이다. 특히 식물성 식품으로는 드물게 감자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이 동물성 식품과 맞먹을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 철분,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와 비타민 C를 비롯한 비타민 B 복합체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감자를 많이 먹는 나라에는 영양 결핍증이 거의 없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감자에도 단점이 있는데 바로 기름에 튀기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자튀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영양면에서 이토록 훌륭한 감자를 튀겨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감자를 걱정 없이 먹을 수는 없을까?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감자를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과연 먹기를 망설일까?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필요하다. 놀랍게도 그런 감자가 만들어졌다. 오래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고 튀길 때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GM 감자다. 그런데 이런 감자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연 좋은 소식일까? 이 감자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과학자는 GM 감자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외면당했다. 이후 그가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라는 책을 써 위험성을 폭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은 대규모로 농작물을 키우고 판매하는 거대 식량기업이나 다국적 농업기업이 담당해왔다. 감자는 수확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으면 색이 변해 폐기해야 한다. 감자를 키우는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은 유전공학자들에게 색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잠재우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자의 색을 바꾸는 멜라닌이라는 물질은 병균과 해충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기에 멜라닌을 변형시키자 변색이 되지 않는 대신 오히려 독성 물질이 축적되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감자인데 두통, 구토, 피로,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 보통 감자의 2배나 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뇌신경독이 유럽에서 퇴출한 GM 옥수수의 8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GM 감자를 수입하려 한다. 2019년 GMO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17개의 외식업체에 국내에 GM 감자가 수입될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4곳에서만 GM 감자를 쓰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자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 GMO 식품을 수입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도 그렇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GMO 식품을 먹고 있다. 전통 발효 기법 제조라고 광고하는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한국의 맛이라며 밥상 앞에서 엄지를 척 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된장 용기 뒤쪽 식품 표시 사항에 적힌 원재료가 국산 콩이 아니라면 의심해 봐야 한다. 간장, 고추장, 된장, 식용유 등의 원재료에 GM대두와 GM옥수수를 사용했어도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GMO 농산물을 3% 이하로 섞어 넣을 경우에도 GMO 표시가 면제된다. 그러니 식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도 수입산이라는 말만 있지 GMO 식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GMO 농산물은 가축 사료로도 많이 쓰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먹고 있는 GMO 섭취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0kg에 달한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은 몇 년째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이다. 일본 역시 GMO 수입 대국이지만 식용이 아닌 동물 사료로 주로 사용한다. 오히려 GMO 자유지역이라고 GMO 작물을 절대 재배하지 않는 지역이 일본 전역에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GMO가 아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non-GMO 라벨을 자율 부착하는 식품도 많다. 특히 많이 팔리는 상위 5개 간장 회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non-GMO 표시에 참여하고 있다. GMO 표시제는 1997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해 현재는 유럽 전역에서 모든 GMO 원료를 공개하는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유럽은 GMO 농산물 재배도 금지해 수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수입하더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로 동물 사료로만 사용하며 식용은 엄격히 제한한다. 러시아에서는 GMO를 생산, 판매, 수입할 경우 테러에 준하는 중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GMO 완전 표시제를 놓고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울질하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이 필요 없는 생태 농업을 꿈꾸다. 식량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세계적 환경단체이면서 유전자 조작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그린피스에 편지를 썼다. 황금쌀과 같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황금쌀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비타민 A 결핍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해마다 25만에서 5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실명하며 그중 절반이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황금쌀을 만들 수 있으면 식량 부족과 비타민 A 결핍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 이야기로 시작한 유전자 조작 식품 이야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데다 전 세계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MO 역사는 아직 30년에 불과하다. 자연의 검증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과 환경에 끼칠 나쁜 영향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GMO 중에는 해충이 먹으면 죽는, 즉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농산물도 있다. 살충 요소가 들어있는데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GM콩 역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GMO 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 7종류를 조사해 보았더니 6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 GMO가 가져올 부작용을 확실히 모르는 지금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선 안 될지도 모른다. 앞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GMO를 생산하는 식품 기업들의 막강한 입김 때문에 대부분 주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법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술 기술이 발달한 이유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76년 건국되어 역사가 짧고 전통 농업이 없던 미국 사회에 1950년대 이후 모노컬처라고 하는 농경 문화가 새롭게 정착하게 된다. 모노컬처란 단일종 재배를 뜻하는 말로 한 가지 작물, 예를 들어 드넓은 땅에 옥수수 한 가지만 어마어마하게 심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농경지에 한 종류의 농작물만 경작하면 씨앗을 심고 비료를 주고 살충제를 뿌리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통일되고 단순해져서 경제성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생태계 평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잡초나 곤충과 상호작용이 없는 단일종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병들어 모두 죽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수수를 어떻게 안 죽게 만들 수 있을까? GMO 연구는 이를 고민하다 출발한 것이다. 모노컬처와 반대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퍼머컬처가 있다. 퍼머컬처란 지속 가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생태계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포도와 토마토, 바질이라는 세 가지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보자. 포도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작물이므로 포도나무를 위쪽에 배치한다. 토마토는 보통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비닐 대신 포도나무 아래쪽에 토마토를 심으면 된다. 그리고 벌레가 많이 꼬이는 토마토 옆에는 바질을 심어서 바질 향이 벌레를 퇴치하게 한다. 토마토를 수확한 뒤 남은 줄기는 썩어서 비료가 되어 포도나무에 양분을 공급해준다. 슈퍼돼지와 인공고기가 보여주는 육식의 미래. 동물의 GMO 연구는 어떨까? 1989년에 선보인 슈퍼연어가 바로 최초의 유전자 조작 동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연어가 완전히 성체가 되려면 3년이 걸리는데 이 슈퍼연어는 16개월 만에 성체가 된다. 보통 연어보다 2배 이상 빨리 자라는 데다 크기도 훨씬 크니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진다. 유전자 조작이 앞서 살펴봤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 효과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새로운 기술이자 첨단 기술인 합성 생물학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근육량이 많은 슈퍼돼지를 생산한 사례가 있다. 합성 생물학을 활용한 이 기술은 2016년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10대 미래 기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슈퍼돼지를 단순히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려낸 영화 옥자가 이야기하듯이 살아있는 생명은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성 생물학이든 유전자 조작 생물이든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 생명체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닭, 소, 돼지 등 가축들을 극도로 좁은 공간에 가두고서 계속 사료를 먹이며 쉴 새 없이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도 동물 학대이다. 움직이면 살이 빠지니까 꼼짝도 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놓고 살을 계속 찌워서 최소한의 기간을 거쳐 최대한 빨리 도축하는 것이 공장식 축산의 목표이다. 운동은커녕 최소한의 활동도 못하고 말하자면 불량식품만 먹는 동물들은 당연히 병에 걸리고 그 결과 항생제 과다 투여를 부르게 된다. 동물이 먹은 항생제는 그 동물을 섭취한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지만 경제성을 따지면 항생제 사용은 불가항력이랄 수 있다. 고기를 먹는 한 우리가 항생제를 과다 섭취하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위험을 피하며 미래에도 고기를 부족함 없이 계속 먹어야겠다는 인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부족한 고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충당할 수 있을지를 끝없이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인구가 늘어날수록 곧 식량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과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가 탄생했다.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물 윤리도 지키고 아울러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바로 세포 배양을 통해 젖소 없이 우유를, 닭 없이 달걀을, 가축 없이 고기를 만드는 연구이다. 이미 육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콩을 이용해 고기와 비슷한 질감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먹어보면 실제 고기와는 냄새도 씹는 맛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세포 배양 고기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실제 고기의 냄새와 느낌을 거의 똑같이 구현해냈다. 세포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단백질을 합성해 만든 진짜 같은 가짜 고기가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뉴 하비스트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 사육 방식이 전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들여 세포 배양 기술로 고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고기가 아니라 특정 단백질에만 초점을 맞춘 곳도 있다. 겔젠이라는 회사는 식물에서 젤라틴을 뽑아내는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젤라틴은 젤리, 마시멜로, 화장품, 약 등 여러 곳에 쓰이는데 보통 동물의 뼈에서 추출한 것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멤피스트미트와 같은 기업도 고기 세포를 배양해 인공고기를 생산한다. 동물 개체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배양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고기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줄기세포에 영양분이나 미네랄, 당분 같은 성장 필수 요소를 공급하면 세포가 증식해 고기 덩어리가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생산 비용이 높지만 전문가들은 몇 년만 지나 실용화 단계가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 패트릭 브라운이 설립한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는 아몬드와 마카다미아 오일 등 오직 식물성 원료만을 이용해 햄버거 패티와 치즈를 만들어냈다. 임파서블 푸드는 이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임파서블 푸드가 만든 패티는 눈속임을 넘어 진짜 고기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고 한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는 기존의 동물성 우유를 100% 식물성 우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밀크맨이다. 밀크맨은 아몬드, 코코넛과 같은 견과류를 가공해 만든 것으로 견과류 함유량이 12% 정도이다. 하지만 세포배양 고기 등 아직 본격적인 실행 단계도 아닌 여러 가지 시도들 역시 현재의 유전자 조작 식품처럼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 검증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밝혀질 여러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GMO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지 않은 마당에 이 새로운 기술들은 과연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될까? 여기까지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GMO 연구가 시작된 배경, GMO 식품의 장점과 단점, GMO 완전 표시제, 모노컬처와 퍼머컬처, 동물의 GMO 연구, 푸드테크와 세포배양 고기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단백질, 벌레고기와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뇌과학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뇌과학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2021년 올해 과학도서로 선정된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과학책으로 따뜻한 과학 한 잔 준비해 올게요. 감사합니다.